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매년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계적으로는 할로윈데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주 축제를 벌이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코로나19 확산될까 봐서 우리가 걱정이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네. 바로 화학산업의 날입니다. 화학산업의 네. 날. 왜 그렇게 화학산업의 날로? 72년도에 네. 울산 석유화학단지 준공일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세재민촉에서 화학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화학 ISC 신흥순 사무총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화학 ISC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화학 ISC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에 화학산업의 그 인력 수요를 조사 분석하고 또 그 교육 훈련을 위한 표준과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저희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은 사업주 단체인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그다음에 한국바이오협회, 그리고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등 그 사업주 단체와 그다음에 전국 화학 노동조합 연맹, 노동조합, 화학연맹이라고도 부르죠. 화학연맹과 그다음에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 NCC 등과 같은 기업들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업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학산업의 인력 수급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 분석해서 화학과 바이오 분야의 어떤 인력 수급상의 문제가 무엇이가 있는가, 그다음에 화학 바이오 분야의 어떤 인력 미스매칭 분야를 발굴해서 그 분야의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과 어떤 정책들을 입안하고 조사하고 그러는 기구입니다. 근데 화학 바이오 분야 하면 인재들이 고급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 많이 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럼 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인력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화학과 바이오 분야는 다른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12대 주력 산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조선, 철강, 그렇죠. 화학을 포함해서 바이오 헬스, 전자, 자동차, 반도체 이런 산업들을 말하는데, 이런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의 산업 기술 인력의 부족률이 보통 2% 내외입니다. 2% 정도. 근데 이제 화학과 바이오 분야는 둘 다 3.3%로 비교적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화학과 바이오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 직무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직자의 경우 어떤 기업이 나한테 적합한지, 또 어떤 직무가 나한테 적합한지 이것을 찾아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업은 이제 훌륭한 인재를 갖다가 채용을 해서 기업의 이익에 이렇게 종사토록 해야 되는데, 어떤 인력이 진짜 훌륭한 인력인지 회사에 채용했을 경우 기업의 이익에 많이 기여할 것인지 그걸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우리는 정보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인력 공급자는 이제 구직자를 말하는 거죠. 구직자가 어느 정도 직무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또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필요한 인력이 그렇죠. 그것을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지금까지는 학력 위주의 이렇게로 뽑았었는데 그것이 좋은 학교 나왔다고 반드시 일을 잘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객관적인 잣대로 한번 측정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산업별 그 역량 체계라는 걸 NCS라고 그러죠. 노동부에서 하고. 예, NCS도 있는데 NCS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그래서 각 직무별로 어떤 능력과 어떤 기술, 어떤 지식과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재료인데 사실은 그것이 바로 그 직무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범위가 크거든요. 그래서 세부 직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갖고 의약품을 연구 개발을 하는 데는 제재 연구도 필요하고, 공정 연구도 필요하고, 분석 연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세분화된 직무별로 전공이 다르고 또 그 경험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직무를 잘 선정을 해서 그 직무를 잘 정의를 하고 그 직무에 필요한 요구 역량들을 자세히 저희들이 기술해 놓은 거를 직무기술서라고 합니다. 직무기술서. 그 직무기술서들이 모여서 하나의 직무를 구성하고 그 직무들이 다 모여서 직무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캔바이오넷이라는 인적 자원을 개발을 하고 또 교육훈련 자료 또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발하는 그런 자료들을 모아놓은 취업 포털이 기능도 하고 또 직업 정보도 되고 직무 맵을 플랫폼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의 그 채용 구인구직이 직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기존의 그 취업 포털 사이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직무를 중심으로 한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특히 화학과 바이오 분야는 굉장히 세분화된 직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것이 한 100여 개의 직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산업별로, 직종별로, 뭐 수준별로 이게 한 100여 개 만들었는데 그 구직자의 경우에는 그 자기가 원하는 직무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캔바이오넷이라는 이제 저희 플랫폼이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가서 자기가 어떤 직무에 직무가 자기 자신한테 적합한지 또 그 직무에 종사하려면은 자기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지식과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또 나는 나중에 이 분야에 종사하려면은 내가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자세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대단히 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통 저도 대학 다닐 때 화학과 이쪽은 과거에는 유명했었는데 요사이는 저 공과대학 이런 화학과가 많이 저 학생들 선호도가 좀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공장에 가면 저 젊은이들이 현지 공장에 가기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점이 있는데 지금 대학에서는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는 뭐 적합지 않죠. 그래서 말씀대로 직무 맵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그런 서비스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현재 학교 교육은 어때요? 충분히 그거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 학교 교육이 뭐 반드시 직업을 위한 그런 교육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사실은 뭐 전인 교육이라든가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전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직업인을 위한 교육도 있지만 일부는 또 학자가 되기 위한 그런 길을 걷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산업 현장의 이 직무만 몰입해서 100% 그걸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산업 현장에서는 직무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는 그렇죠. 직무가 요구하는 요구 역량에 충실한 그런 인재들을 뽑기를 원하죠. 그래서 조금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직무 맵을 통해서 각 직무가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수님들께서도 산업 현장에서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를 연구해 보시면은 분명히 자기 어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이런 게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학들과 업무 협약들도 많이 맺었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예, 그 사실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2019년도에 그 청주에 있는 어떤 학교하고 이제 MOU를 맺어서 그 학교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먼저 인증을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SQF라는 산업별 역량 체계가 요구하는
그 예, 직무가 예. 그 학교의 프로그램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봐서 이게 예. 일치한다. 아주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죠. 일일이 대조를 해서 예. 학교의 프로그램과 저희들이 요구하는 필수 능력단위라는 그런 게 있는데 네. 그걸 일일이 분석을 해서 전문가들이 그 프로그램을 인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은 기업 현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문제없이 채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주는 그런 인증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실제로 한 3명 정도 성공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은 네. 총장님 말씀처럼 지금 공과대학들, 화학과를 포함해서 그런 대학 교육이 현장하고 괴리가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는 그런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해 보려고 커리큘럼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현재 이런 만들어 놓은 것하고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하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SQF 예. 산업별 역량 체계가 확산되면 그러니까 말씀이죠. 네. 기업과 맞습니다. 산업 현장과 학교 예. 간의 어떤 괴리가 많이 상당히 좁혀질 좁혀질 거라고 것 같은데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학 분야만 그렇습니까? 다른 바이오 분야도 바이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바이오 사실 작년에 한 것이 제약공학과 예. 제약공학과의 프로그램을 인증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이걸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그래요? 활용하는데 이제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럼 많은 그러면은- 대학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죠? 예, 대학들이 많이 관심이 그래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력을 맺어가지고 네. 진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하면 그렇죠. 기업들 애로를 해줘서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기업들은 채용을 했을 때 아까도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막상 채용해 보니까 학교에서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다시 재훈련을 예, 시키거나 재훈련을 비용이 시키거나. 많이 들고 또 네. 취업한 학생들도 얼마 있다가 또 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는 사실 학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굉장히 환영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런 모델은 많이 확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업종별로 화학, 바이오 외에 다른 업종은 이런 게 없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다른 업종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런 게 확산되고 예.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예. 이게 국민들도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많이 인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캠바이오넷이라는 플랫폼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많이 구인 구직들이 이루어지나요? 예, 사실 얼마 안 됐는데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주 동안 저희들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네. 사실은 저희들이 일자리 박람회를 좀 오프라인에서도 추진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래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했는데 보십시오. 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사실 캠바이오넷이 2020년도 1월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 얼마 되지 않고 사실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과 같은 대기업도 저희 온라인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또 석유화학, 그다음에 바이오, 정밀화학, 그다음에 플라스틱 업종의 여러 기업들이 여러 개의 기업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참가할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도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 없느냐는 그런 문의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갑자기 늘어났고 네. 저희들은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실제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등록한 학생들도 100여 명 정도 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지금 통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 온라인 박람회 여러 군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칭만 시켜가지고 기업이 와서 소개하고 그다음에 어플라이 하는 사람들 거기에 제안을 하고 이 정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학 쪽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요. 예. 예를 들면 직무 맵을 제시해가지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내가 이 직무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무 기술서에 주로 하는 일들이 나오고 어떤 지식이 요구되는지 어떤 기술이 요구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플랫폼 내에다가 그렇죠. 직무 기술서 기술서 안에 모든 직무별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직무에 적합한지 안 한지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이 화학산업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화학산업과 바이오산업은 기술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야입니다. 그렇죠. 예. 뭐 신문지상에도 맨날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런 반도체 뭐 하나 개발했더니 뭐 조 단위의 네, 맞아요. 무슨 기술 라이선스를 팔았다는 그런 소리도 있듯이 부가가치가 엄청나고 또 핵심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장기적으로도 우리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K-뉴딜 거기에서도 첨단 화학 분야, 그렇죠. 맞아요. 첨단 예, 화학 예. 분야는 이를테면 고기능성 뭐 바이오, 고분자, 나노, 그렇죠. 예. 나노, 예. 탄소 소재, 예. 뭐 이런 첨단 화학 제품뿐만 아니라 또 바이오 분야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 정부에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했고 네.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항상 있습니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항상 바이오. 포함돼요. 네네. 물론 K-뉴딜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학 분야에는 특히 요새 그 그린 모빌리티하고 예, 관련해서 뭐 뭐 전기차.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수소차. 예, 예. 이게 원료 배터리나 뭐 수소 같은 게 다 화학 제품입니다. 사실은 네네. 알고 보면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화학 제품의 경쟁력이 우리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계속 국제 경쟁력도 있고 또 시장 지배력도 있기 때문에 화학 분야도 같이 동반 성장한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은 화학 분야와 바이오 분야는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한 가지만 요새 바이오 분야가 있잖아요. 네. 바이오 분야가 우리나라 지금 먹거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뭐 주식시장도 바이오가 니더라고. 아, 그렇죠. 근데 바이오 분야에는 인력이 막 몰려들 것 같은데 바이오 분야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K 방역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크게 각광하는 분야인데. 그렇죠. K 방역은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인지도를 높이는데 K 바이오의 인지도와 실력을 그야말로 네. 과시하는데 맞아요. 아주 혁혁한 네. 공을 세웠죠.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에도 자금이 많이 몰리고 그래서 아주 즐거운 즐거움이 국민적 즐거움이 그가 그러니까요.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다 예.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그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산업의 어떤 성장 단계가 아직은 초입은 조금 넘어섰지만은 그래도 아주 성숙 단계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대기업들도 있고 또 한미약품이나 뭐 다른 LG 화학이나 뭐 이런 대기업들이 앞에서 끌어가고 또 중소기업들이 그 벤처 기업의 형태로서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어요. 네.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도 많이 끌어들이고 그래서 아주 유망한데 현재 사실은 그 바이오 인력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범바이오라 하면은 이제 생명과학과 그 주변의 학문들을 다 농과대학까지 다 그렇죠. 범바이오를 네. 합해서 이공계 인력의 한 3분의 1 정도가 범바이오. 바이오 없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정도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그게 한 4만여 명 정도 배출한다고 그러고요. 근데 사실은 바이오 분야에서 그걸 흡수할 수 있는 인력이 아직 그 정도는 못 되고 근데 이제 산업이 성숙되면은 이제 많이 필요를 하겠죠, 인력이. 그래서 그런 사실은 인력이 바이오 전공자들이 타 분야로 많이 가는데 앞으로 이제 정부의 지원이 또 계속되고 또 K-뉴딜을 통해서 좀 더 성장이 빨라지면은 네. 많이 흡수할 그런 여력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사무총장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화학 강국 그리고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원의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예. 이제 바이오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뭐 K-뉴딜을 통해서 또는 소부장 제도에 의해서 소부장 제도는 사실은 핵심 분야는
소재 부품이기 때문에 화학 분야입니다. 네네. 그래서 기술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분야고 또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기 화학 분야는 특히 그 벌크 케미컬, 지금까지는 벌크 케미컬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서 그 버는 돈 가지고 또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무슨 바이오 쪽 분야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는 일본은 사실은 소재 부품 강국인데, 네. 소재 부품 강국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화학 강국을 말합니다. 일본은 전자 산업이나 반도체 분야가 사실은 우리만큼 앞서진, 옛날에는 앞섰는데 지금 네.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소득 수준이 상당 수준에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일본이 소재와 부품이 강하고, 소재와 부품이 강하다는 것은 화학 분야의 어떤 기초 체력, 다시 말해서 기초 과학 분야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쪽 분야에 대한 맞습니다.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도 총장님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쪽에 집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역할을 했는데, 거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화학 쪽에 스페시법으로 와서 많이 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총장님이 많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말씀처럼 한 명이 과학기술자 한 명이 몇십만 명을 그렇습니다. 먹여 살리는 시대가 그야말로 도래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R&D 우수한 인력들을 많이 대학도 양성을 하고 정부도 그 양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총장님의 앞으로 목표 또 계획들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건 이제 저희들이 화학 ICC의 그 미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화학과 바이오 분야의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산업별 역량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하고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학과 바이오 분야의 이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은 개인의 직무 역량을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산업별 역량 체계가 완성돼서 시장에 정착한다면은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나 구직을 원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거래가 투명하게 일어날 수 있고 채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위해서 산업별 역량 체계를 화학과 바이오 분야에 정착시키고 확산하기 위해서 기업과 학교 간의 MOU를 통해서 서로 저희가 학교의 프로그램을 인증을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기업에서 마음 놓고 뽑아갈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사람이 없다, 사람은 회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화학과 바이오 분야의 이러한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 ISC가 더욱더 활약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